자, 안녕하세요. 북소형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 5차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할게요. 어, 먼저 이제 볼 게 교육과정 부분인데, 작년 문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에 이제 교육과정 문제가, 일본의 15년 개정 교육과정, 그러니까 정확히 15년 개정 교육과정 18년 수정 문제도 나오지만, 예전 교육과정에도 한번 이렇게 1점이나 2점 이렇게 배정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파란 차이를 중심으로 해갖고 예전 교육과정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1번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7차 교육과정이에요. 7차 교육과정. 지금 우리가 7차 교육과정이지 않냐 얘기했는데 요때 7차 교육과정은 이제 오리지널 7차 교육과정이죠. 그래서 97년도에 시작된 그런 교육과정이고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전체적인 틀을 유지하면서 그때그때마다 개정 형식으로 해갖고 이제 변경이 일어나죠. 자, 그러면 7차 교육과정 내용을 좀 볼게요. 자, 다음 가하 단원 중에 중학교 3학년부터 배워야 할 첫 단원을 써보고 나의 내용체제 특징을 서술해 보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일단은 이제 7차 교육 과정에서 이제 중학교는 여기에는 이제 사회 과목에 이제 속하죠. 근데 뭐 국사과도 이제 고등학교도 사회과에 속하지만 근데 중학교는 아예 그 뭐냐면 과목으로 배정을 받아요. 과목으로 한 게 독립된 과목으로 이제 배정되지 못하고 이제 사회라는 과목 속에 이제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사회가 있고 그다음에 역사가 있고 그래서 이제 같은 과목으로 묶어 있고요. 시험 볼 때는 각각 이제 반반 이렇게 내고 다만 이제 교과서만 따로 이렇게 분리하고 시수만 이렇게 따로 분리하는 그런 형식이었어요. 좀 약간 기형적인 거죠. 그래서 6차 교육과정보다 훨씬 이제 그 요때는 내용이 더 축소됐어. 그래서 6차 교육과정은 대개 보면 이제 2로 이렇게 배우죠. 중학교 2학년 때는 2시간, 중학교 3학년 2시간 이렇게 이제 배웠는데 요때는 이제 중학교 내용이 좀 축소가 됐어요. 그래서 시간 자체가 그래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는 1시간, 그다음에 그 중학교 3학년은 2시간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시수가 균등했는데 요즘 균등한 게 아니라 시수 균등이 붕괴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내용도 좀 바뀌어져요. 그 예전에는 이제 반땅을 한 거야. 그래갖고 중학교에서 2학년 때는 정근대사, 그다음에 3학년 때 근현대사 뭐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제 이때부터는 2학년 때가 이게 고려까지 이제 배우고 3학년 때 조선 이후로 배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3학년은 이제 약간 이제 실수가 상대적으로 볼 때 좀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A는 시수 분계하고 여기 첫 단원하고 이제 써는 거는 서로 연결돼 있죠. 그러면 어디에서 딱 시작할까요? 여기 목차를 보면 예, 조선의 성립과 발전 여기에서 이제 시작되죠. 그래서 여기 있고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3학년 여기부터 해갖고 2학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이렇게 이제 예전의 교과서나 이런 그 내용들은 우리 역사 내세 가보면 이게 관련 내용들이 다 올려놔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문제 만들 때 요거는 거기서 참고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고등학교 이제 교과서 목차를 좀 볼게요. 고등학교는 종전에 그 연대기식 방법을 이제 버리고 좀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일종의 주제사 방법으로 이제 채택을 했어. 예, 분야사 방법이죠. 예, 그래가지고 뭐 한국사의 변환 이래와 선사시대의 어떤 그 뭘 제외하고는 그 뒤에 이제 고대, 중세, 뭐 근세, 근대사의 태동 뭐 이렇게 나누지 않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구분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할 때 고대, 뭐 중세 이렇게 시기별로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갖고 이제 뭐 정치사 이렇게 있으면 정치사에서 고대, 중세, 근세, 뭐 근대사의 태동 처음에 구한말까지 붙였다가 여기 이제 구한말, 예, 구한말 이렇게 이제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했다. 자, 그래가지고 정치 파트 끝나면 그 다음에 뭐 경제 파트로, 그 다음에 사회 파트로, 문화 파트로 분야사별로 이렇게 진행이 됐다. 이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 관련된 분야사 관련돼 갖고 이제 내용 조직 방법이 관련돼서 예전에 기출 문제 나왔죠. 제가 이때 이제 초임호 이제 발령을 받아가지고
고등학교 이제 들어가더니 가셨는데, 요때가 제 기억으로는 그 2시간 정도밖에 안 한 걸 돼 있어요. 근데 2시간인데 내용은 되게 두꺼워. 예전엔 3시간 배웠던 내용을 1학년 때 2시간 떼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되게 다 못 나가고, 정치 좀 끝나고 경제 좀 끝나면 다 끝나더라고요. 예. 그 한 학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1년이 다 끝나. 그래서 사회나 문화 부분을 그냥 놓친 부분이 있었어. 그래서 이거는 좀 약간 제가 볼 때는 좀 약간 불합리한 것 같아요. 왜냐면 얘들이 서로 연결을 못 시켜요. 그래서 연대기를 쭉 파악하고 나서 그다음에 뭐 시대별로 쭉 파악하고 나서 서로 이제 이렇게 분야로 나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잘 모르는 애들한테 무슨 중학교 때 좀 배웠다고 해서 고등학교 때 이렇게 했다. 이거는 현실 모르는 거죠. 왜냐면 중학교 애들이 뭐 그 역사 같은 거 암기 과목 생각하니까 그냥 시험 볼 때만 달달 외우고 그냥 잊어먹었는데, 고등학교 들어와서 이제 한국사 배우면 국사 배우면 백지 상태에서 들어와서 또 배우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다시 이제 7차 교육부 개정에서는 일단 이렇게 시대별로 쭉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그러면 그 내용 체계를 보면 정근대사 중심으로 해서 전면적 분류사 체제로 취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정근대사는 나는데, 그럼 근현대사는 안 배우냐? 예, 배우긴 배워요. 그래서 근현대사는 여기 이제 그 정근대사 비해 내용이 거의 20% 정도 안 돼요. 그러니까 중학교 정도, 초등학교 수준밖에 안 배워. 그래서 이제 일단 이제 배우지만 그 내용 자체가 이제 빈약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는 이제 7차 교육과정, 오디전의 7차 교육과정에 심화 선택 과목에 근현대사라는 책이 있었죠. 이 근현대사. 여러분도 알다시피 근현대 딱 보면 내용이 지금보다 상당히 상세하게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현대사를 이제 배우기 때문에 여기에서 잠깐 언급하고 그냥 넘어간 것 같아. 근데 문제는 근현대사라는 과목 자체가 그 선택하는 애들도 있지만 선택하지 않은 애들도 상당수가 많았고요, 그 당시에. 그리고 이과 애들은 뭐 그 일정 선택하던 교양 정도, 예, 이렇게 선택하는 애들이 막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선택하지 않는 애들은 근현대사를 그냥 놓쳐버리고 그냥 넘어가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실전 개정에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고등학교에서 이제 근현대사를 일종 필수 배우도록 여기에 한국사 시간에 이렇게 집어넣죠. 그래서 중학교는 정근대 위주,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근현대사 위주 이렇게 이제 하다가, 이게 이제 또 왜곡이 돼서 이제 MB나 이명박 가면서 처음에 어떻게 보면 정근대사 비중이 좀 약간 늘어나고, 고등학교 단계에서요 근현대사 비중이 어떻게 돼요? 예, 줄어들어요. 그래서 지금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뭐 정근대 근현대사 1대1, 1대1 이렇게 이제 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근현대사 부분을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20대 초반, 초중반 애들 보니까 좀 약간 이제 우익화? 좀 우경하고 친일적인 발언을 좀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이게 뭐 표현의 자유라고 해서 이제 하지만, 표현의 자유라도 일단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라든지 우리 사회에 요구하는 어떤 보편적 가치를 어느 인정하는 가운데서 해야지. 뭐 그 위안부라든지 그다음 강제징용 노동자 그분들 그분들이 뭐 자발적으로 한 사람도 있겠다. 뭐 이런 망발을 해놓고, 그래놓고는 이제 게시판에 올려놓고는 제가 강퇴시키면 또 메일이 오더라고요. 북서영 카페에서는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느냐. 참 내 반박을 하고 싶어도 제가 메일을 못 보내. 진짜 왜 이런 식으로 제가 답변을 안 하냐면, 이 사람들이 답변을 하면 이거를 거기에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캡처를 해놓고는 거기 이제 다른 카페에서 욕을 하거나 그 다음에 SNS를 띄워가지고 지네끼리 또 이걸 뭐냐면 씹어요. 그 좌표를 찍는다고 하죠. 애들 말대로 공격을 내. 그러니까 이거 이제 익명에서 이제 공격을 당하면 나는 알려진 사람이고, 그쪽은 뭐 알려지지 않았잖아요. 익명의 공간에 공격을 하니까 저만 타격을 받아요. 그래서 얘기는 안 하지만 다양성이라는 것도 다양성 가치를 인정하는 그 가치 내에서 인정받는 거지, 다양성 자체를 부정을 하는데 그런 가치를 어떻게 인정을 해요? 예,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약간 근현대에서 교육을 좀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좀 나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여튼 2번 문제 볼게요. 2번은 이제 백제사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일단은 이제 한문 사료 부분은 뒤에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보면, 자, 일단은 이게 관련된 내용이 뭐냐면
무령왕 때 이제 보낸 그 어, 백제 그 무령왕 때 이제 보낸 어, 그 양직공도라는 거죠. 양나라에게 보낸 조공품을 바칠 때, 할 땐 조공을 바칠 때 보낸 포문,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근데 포문이 아니라 제가 말 잘했네요. 양직공도라는 건 양나라에게 공물을 바치는 백제의 어떤 모습, 사신도를 그린 거야. 그래서 거기 양직공도에 보면 사신도가 있고 백제 사신도가 있고 백제에 관련된 내용들이 쭉 이제 서술돼 있어요. 물론 이거는 양직공도에는 백제 사신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 뭐 일본 사신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주변에 중국 여러 나라의 사신들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요. 자, 일단 의회 연간의 그 왕, 여전 전제왕과 송원간 연간의 그 왕, 여비 비유왕이죠. 제나나 연평 연간의 여태 동성왕 이렇게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예전 왕들을 쭉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뭐냐면 조공을 바쳤다. 그래서 간작을 받았다. 그런 내용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기억의 줄친 부분을 이제 보면, 여기에서 이제 그 여태라는 게 있어요. 여태. 여태는 이제, 부여태를 얘기해요. 부여태. 보통 동성왕은 이제 그 뒤에 시오니까, 요거는 이제 뒤에 불려진 거고요. 그 당시에 중국 왕의 입장에서 올 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후국들이 이제 오면 이름을 불려주냐? 여태, 부여태고요. 그럼 왜 여태라고 불렸냐면, 원래 이제 백제는 부여시잖아요. 예, 복성시인데 복성인데 중국에선 단성을 써요. 얘네들 보면 왕시 뭐 그게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여시 같은 복성을 그 뒤에서 끊어. 그래서 연하고 불러. 그래서 이는 태 이렇게 불렸던 거야. 그래서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러면 일본에서 백제의 왕권을 강하게 해서 실시했던 국내 정책을 쓰시오. 자, 그러면 동성왕이 이제 어떤 국내 정책을 했는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 당시 이제 주변에 동성애 시기 때는 여러 이제 뭐냐면 그 귀족 세력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귀족 세력들이 이제 예전에 있었는데 진씨라든지 혜씨 이런 외척 가문들이 많았어.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왕도 죽고 그래가지고 이들을 배척하고 그 당시 이제 수도를 옮겼잖아요. 그 옮긴 부분에 토착 세력들가 이렇게 등용을 했죠. 그래서 대표적인 세력들이 연씨, 백씨, 사씨. 예. 근데 특히 백씨 같은 백가들 이제 등용했죠. 물론 나중에 이 백가하고 틀어져서 죽음을 당하지만 하여튼 이런 토착 세력들을 등용해서 신진 세력들을 등용했다. 그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나중에 백제 8대성이 되는 세력들이죠. 그 다음에 또 신라와 무슨 동맹을 맺었죠? 그렇죠. 결혼 동맹을 맺었죠. 그래서 신라 결혼 동맹을 맺는 것은 종전에 이제 신라 백제 간의 어떤 동맹 관계, 그래서 낮의 동맹 관계를 굳건히 한 것도 있겠지만 그 당시 이제 진씨, 혜씨가 계속 이제 왕비들을 배출하는데 그들과 관계를 끊고 뭐냐면 왕권을 강화하는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보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쭉 나와갖고 담로를 이제 파견했다. 네. 그래갖고 이건 중국 9년과 비슷한데 그 담로를 22담로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자제를 나눠서 종실과 자제를 나눠서 그들에게 이제 맡겼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22담로제가 나오죠. 그래서 22담로제는 양직공도에서 나오는 거야. 양직공도. 예. 그러면 이거는 이제 22담로제를 실시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어느 왕이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죠? 예. 자, 예, 무령왕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예, 무령왕 때 이제 무령왕 때 22담로가 설치됐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자, 22담로가 이제 설치됐는데, 그러면 예전에는 담로제도가 없었냐? 예전부터 이제 있었어요. 백제 초기 때. 그런데 이제 이 담로는 중요한 요충지, 그게 이제 파견돼 있었죠. 그래서 그 주변을 이제 통제하는 방법인데 간접 통제 방법이야. 그래서 이런 그 담로제를 완비한 사람이 무령왕이고요. 그 22담로를 실시해서 각각의 이제 종신들, 왕자들, 이들 파견해서 거기를 이제 통치를 하게 되죠. 이들에게 제왕이라는 호칭을 이제 줘요. 그래서 백제왕이 일종의 황제 역할을 이제 하는 거죠. 일종의 후작제를 이제 실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성황 때 들어와서 이제 이때 이제 중국식 9년제를 도입을 하면서 이제 중앙집권을 뭐냐면 강화시키죠. 그래서 22담도는 중앙집권제로 넘어가는 어떤 가도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니은 제도를 성황 때 어떻게 개편했는지 쓰시오. 그래서 전국 5방을 넘어고 군과 성을 뒀고요. 이 5방과 군과 성을 9년제, 중국의 9년제적 방식으로 통제를 했다. 요것도 이제 같이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볼게요. 3번. 자, 3번은 르네상스 시기 때 이제 여러 이제 그 도시 국가들 이제 볼수 관련된 문제인데요. 자, 르네상스 시대 때 이제 대개 14세기에서 15세기 정도, 16세기에 거쳐갖고 있었던 그 이탈리아 반도에서는 대개 보면 나라가 분열돼 있었죠. 나라가. 그래서 여기 북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개 보면 이제 그 유명한 도시들, 뭐 필렌체라든지 밀라노라든지 베네치아 그런 이제 도시 국가들이 존재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 중간에는 뭐가 있었죠? 교황령. 예. 그런 것도 있고 여기 이제 남쪽에는 뭐 양시칠리아 왕국 이렇게 이제 있었죠. 자,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제일 문화적으로 경제가 발달한 지역은 북이탈리아 지역. 지금도 이제 북이탈리아 지역은 상당히 발달된 지역이잖아요. 자,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여러 도시국가들, 뭐 핀란드라든지 베네치아 이런 문제들을 낸 적이 있죠. 그러면 이게 보면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이제 그 지역들이 북부 도시 국가들이고요. 거기에 이제 있는 여러 가지 지도자들, 참주들 이런 사람들이 돈을 들면서 이제 예술가들 양성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당시에 유명한 참주 독재자 집안이 두 개가 있었죠. 그래갖고 이제 그 중에 필렌체 메디친가죠, 유명한 가죠. 금융 해갖고 돈을 왜냐면 많이 빌렸고 외교가 상당히 뛰어났기 때문에 또 주변의 결강들하고 또 결혼을 이제 또 이렇게 해가지고 전략결혼을 통해서 세력을 확대해 나가는 그 가문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밀라노의 스포르자 가문이죠. 용병 출신의 가문이죠. 그래서 이런 가문들이 자신의 어떤 명성을 드높이기 위해서 예술가들에게 아낌없이 돈을 썼어요. 그래서 문학 작품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예술 작품을 만들게 해서 자기의 어떤 그 권위를 높이려고 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재벌들 보면 이제 돈 많은 사람들 보면 뭐 유명한 이제 화가들 작품을 써놓고 그걸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집에 이렇게 모셔두고 그래서 자신의 집을 어떤 자기 집안과 자신의 권위를 좀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메디친가는 원래부터 필렌체를 장악했던 집안은 아니에요. 원래 필렌체는 공화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여러 유력한 가문들, 도시 귀족들이 이제 지배하는 가두적인 어떤 공화국 체제였는데 그 필렌체에 COP라는 이제 뭐냐면 그 모집공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반란이 일시적으로 성공을 했지만 거기에 필렌체에 살고 있는 중상층들이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낀 거야. 잘못하면 하급 노동자들이 이제 시정을 장악해서 일종의 오늘날 사회주의 이렇게 만들 수 있겠다. 그래서 안 되겠다. 좀 강력하고 힘 있는 가문이 독점을 하면 좋겠다. 믿어주자. 몰빵해주자. 그러면서 메디친가가 권력을 장악하게 되고요. 그래서 메디친가는 표면적으로 왕정을 실시하진 않았어요. 겉은 공화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군주제를 실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4번을 볼게요. 자, 4번은 이제 내용을 보면 일본과 중국, 청나라가 다음과 같은 조약을 체결할 때 한반도를 둘러싼 그 동북아시아의 국제 배경을 써보고 비추진 기획의 내용을 청나라가 수용한 배경을 말해보시오. 자, 이거는 이제 뭐 때문에 그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그 당시 갑신전변이 있었어요. 그래서 김옥군을 중심한 급진개혁파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죠. 물론 3일천에 끝났고 청나라가 이제 군대를 해가지고 진압을 했죠. 결국 이제 일본하고 청나라가 갑자기 이제 조약을 맺게 돼요. 그래서 이건 국제조약인데 이걸 이제 어디서 맺으면 텐징에서 맺었어. 그래서 텐징 조약이라고 해. 텐징 조약. 자, 그래갖고 이제 요때 국제적 배경은 뭐냐? 자, 분명 갑신정변을 지배했던 그러니까 진압을 했던 게 청나라죠. 그래서 청나라가 계속 우위를 보일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중국은 조선에 주둔하는 군대를 철수하며 일본군 또 공사관의 호위를 위해서 조선에 주재한 병력을 철수한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이제 이모군란 때
재물포 조약을 맺어갖고 군대를 이제 파견했잖아요. 예, 그렇지만 군대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중국은 그 당시 3,000명이었는데 1,500명은 프랑스 청포전쟁으로 빠졌고 1,500만 남았어. 그렇지만 일본군보다도 훨씬 더 그 뭐냐면 숫자가 많았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래서 일본이 이제 일본군이 갑신정을 도와주려고 했지만 가정이 이제 숫자도 밀리니까 이제 그걸 못 도와주게 되는데 이때 잠깐 자 그래갖고 이제 이때 중국과 이제 일본군이 이제 일본이 이제 하는데 동시 철수야. 그러면 상대적으로 때 중국은 손해 보는 거 일본은 이득이 보는 거죠. 그럼 왜 그랬을까? 그거는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 국제적 배경을 이제 먼저 설명하고 수용한 배경을 또 하는데 이 당시 국제적 배경은 거문도 사건으로 해서 동아시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어요. 그래서 거문도 사건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러시아가 남하 정책하니까 영국이 거문도를 일시 점령을 했잖아요. 그래서 영국과 러시아의 긴장이 고조할 참에 거기에다 이제 그 청나라도 기획과 관련된 조항을 수용했던 게 뭐냐면 청나라가 프랑스와 전쟁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본하고 계속 트러블 하면 좀 자기들 입장으로 때는 그렇게 좋지가 않아.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자기가 불리하지만 철수해서 동시에 청군과 일본군이 동시에 철수를 했다.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동안 이제 그 뭐냐면 또 이모군란 때 청년 양군이 있었지만 요 계기로 없어지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우리나라에 간섭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더 간섭을 심하게 하죠. 예. 그 위안스카이가 이제 좀 갑질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민시한다 명성황후와 그다음에 고종 입장을 때는 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예전에 사대 정책을 했지만 이제 견제하기 위해서 친정 정책에도 반정 정책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 계기가 됐던 사건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 그러면 중국과 일본이 동시에 또 우리나라에 또 군대를 파견한 건 무슨 사건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렇죠. 동학 농민운동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때 조선 정부가 초창기 때 동학 농민운동을 진압 못하니까 중국에 군대 파견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이 일단 군대 파견을 하는데 그때 이제 탱진조약이 어떤 내용이냐면 군대 파견할 경우에 그 군대 파견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뭐냐면 그 사실 통보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탱진조약에 입각해서 일본에 통보를 했고요. 그래서 일본도 이제 중국군이 오니까 이거 잘못하면 안 되죠. 한반도 패권을 중국한테 넘길 수 있잖아요. 안 되겠다 해서 얘네들도 이제 원래는 그 군대 파견 이제 하려고 했고 그 명분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탱진조약에 입각해서 파견하려고 했어. 근데 탱진조약에서는 잘 보면 여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통보를 받은 나라가 군대를 파견한다는 그 내용이 없어요. 조선 측의 요청이 없는 이상은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탱진조약을 통보를 했지만 일본군은 통보를 받았다 해서 한국 조선 정부의 요청 없이 그걸 뭐냐면 자기 군대를 뭐냐면 파견할 수가 없어. 예. 명분은 국제법에 의하면 조약에 의하면 그러면 그냥 밀어붙이면 되지 않냐. 그 당시 일본은 이게 좀 약간 예민한 게 얘네들도 그 미국하고 영국 그 세계 여러 열강들 밑에 좀 종속적 구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불평등 조약을 맺고 있었고, 그래서 불평등 조약을 좀 개선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뭔가 좀 근대적인 어떤 국가의 모습을 좀 보여주려고 했어. 그래서 서양 열강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탱진 조약 같은 건 국제 조약이고 다 알고 있는데 탱진 조약의 뭐 법리도 안 맞는 걸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군대를 파견할 수 없으니까 탱진 조약보다는 뭘 끌어들였냐면 그 당시 그 이모군란 이후에 맺어진 제물포 조약을 파견됐어. 제물포 조약은 이제 언급했는데 그 당시 제물포 조약은 공사관이나 뭐 거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냐면 군대를 파견할 수 있다 이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제물포 조약을 매개로 해서 파견했고 그다음에 파견은 했지만 또 탱진 조약의 그 사실을 중국에 통보한 거죠. 예. 그래서 제물포 조약을 통해서 일본이 파견했고 그 파견 사실을 중국의 탱진 조약에 근거해서 통보를 했다. 그러니까 이제 군대를 파견한 것은 제물포 조약이에요.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예전에는 이걸 탱진 조약을 잘못 알고 계신 분이 있는데 군대 파견 내용을 근데 이제 정확한 말 제물포 조약이고요. 이런 그 역사에 와서 오주죠 일종의 통론에도 그런 것도 있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나온 교과서에서 많이 좀 수정돼 있어요. 그래서 제물포 조약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덤으로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5번을 볼게요. 5번. 자, 여기 5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남해무역과 관련된, 명청시대 남해무역. 그래서 명청시대 남해무역은 일종의 뭐 북로 남해와, 그 다음에 예전에 2차 기출과 관련되고, 한번 이제 언급됐던 분인데, 남해무역이 뭐냐. 보통 이 남해무역 대상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제 좀 중국하고 조경 외교 관계를 맺지 않는 그런 색들이죠. 예, 그래서 일본이라든지, 그 당시 일본 안 맺고 있었죠? 예, 일본은 맺고 있었지만 이제 좀 뜸했죠. 그러다가 청나라한테 끊어지고 주로 이제 뭐냐 동남아시아 특히 이제 남해무역의 주체들은 그 중동이나 이슬람상인이나 서양인들이었어.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동아시아 뭐냐면 조공채권 관계에서 약간 이제 좀 거리가 있구나. 그 다음에 좀 그 범위에 밖에 있는 얘들 이렇게 이제 을 대상으로 했던 게 남해무역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 시간 때 남해무역 부분에 대해서 이제 쭉 정리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명나라 때부터 청나라 때까지 시험 문제에 나왔던 부분만 좀 정리를 해갖고 문제를 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를 보면요. 자, 기획의 후기 외구에 발달이 되었던 사건을 써보고 이때 활성했던 외구의 구성원의 특징을 쓰시오. 자, 16세기 들어오면서 그 당시 그 명나라 해금 정책이 완화됐죠. 원래 명나라는 이제 그 태조 때부터 주원제국 때 해금 정책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요때 약간 완화됐어. 그래갖고 이제 밀무역이 번성을 했고 그러면서 후기 왜구들이 등장했는데 그게 발달이 됐던 게 뭐냐면 예전에도 기출문이 나왔지만 영파의 난이죠. 그래서 이 영파의 난은 이제 영파라는 거 강남에 있는 저기 이제 도시인데 여기에서 이제 주로 이제 가반 무역을 이제 하게 돼요. 그리고 일본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나라들이 와가지고 이제 뭐 무역도 하고 국제적 도시야. 네.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이때 뭐냐면 가반 무역을 했던 두 상인 집단, 그러니까 사카이 상인 집단과 하카타 이 두 상인들이 뭐냐면 싸우게 돼요. 근데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싸움에 패배한 측이 또 주변을 노략질하게 돼. 그래갖고 이제 명나라에서는 열받은 거지. 이것들 뭐냐면 아무리 도와줘도 그 은혜도 모르고 이렇게 약탈만 한다. 그래서 한때 이제 가반 무역이 중단돼요. 네, 그때 이제 후기 왜구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고 물론 이제 가반 무역은 나중에 다시 이제 복귀를 했지만 그때 이제 사카이 상인들이 독점을 했죠. 근데 사카이 상인은 이제 오우치사 세력이 있어요. 그 도움을 받고 그 후원을 받는데 이 오우치 세력이 전국시대 때 멸망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만 무역도 없어지게 되죠. 자, 하여튼 후기 왜구는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발달이 됐던 게 영파의 나뉘고 그리고 이제 후기 왜구는 진짜 왜구, 그러니까 일본 왜구가 와가지고 한 것도 있지만 대개 7, 80%는 중국 왜구야. 이게 중국 왜구가 뭐냐? 지금도 우리나라 토착 왜구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때도 중국의 왜구들이 있었어. 예. 그래서 훈두시차고 머리 밀고 일본처럼 이렇게 왜구처럼 하면서 이제 뭐냐 했던 왜구들이 있었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왕직이라는 사람이에요. 왕직. 자, 이 왕직이라는 사람은 밀무역자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뭐 해군 정책을 하니까 밀무역을 이제 해고하면서 했는데 이게 불법적이다 보니까 일종의 자기 사병 조직을 갖고 있어요. 멕시코의 카르텔처럼 요 갈리디나 이런 사람들 매수하고 그러죠. 지금 멕시코 카르텔 비슷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다가 뭐 강군이 오면 또 와가지고 외구로 이제 변신해서 싸우고 또 일본 외구들 고용을 하고 용병으로. 예. 그래서 요때 외구들은 위에보다 진해보다 진짜 외구보다는 위에가 많았어. 예. 그래서 특징은 이 당시 활동했던 외구는 진해보다도 위에가 더 많았다. 그래서 나중에 왕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에서 직접 이제 활동 못하니까 저기 이제 일본의 고토 열도에 가갖고 이제 거기 본부를 차리고 자기 부하들 시키고 이제 하면서 그 남해안 일대를 막 휘둘고 다니죠. 그러다 호정원의 계략에 말려들어서 이제 일본 그 중국 갔다가 잡혀서 죽게 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구성의 특징들 쓰시면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유명한 이제 그 청계령이 있죠. 청나라도 명나라의 이제 해금 정책을 계승했는데 청계령은 그 명나라 해금 정책보다 더 강하게 한 거야. 그래서 연해 경계를 정하고 주민들 영내로 옮기게 하죠.
견병천야. 그래서 부들 다 뭐냐면 그 없애고 거기 촌을 없애고요. 해안촌이 있던 촌락을 다 없애고 내려오면서 거기에 이제 뭐냐 전락촌에 얘네들 거주하게 하죠. 그래서 연안을 샥 비는 거야. 그래서 복건, 강릉송 중심으로 저장, 뭐 강서, 상동 5개 지역인데 이렇게 연해안을 쫙 빌었던 것은 그날 대만의 정성공세력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정성공세력들이 해안가 사람들하고 이제 결탁한 걸 막기 위해서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뭐냐면 정성공이 토벌하고 나서 강희제 말기에 정해전을 내려서 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시작된 게 해관제도죠. 그래서 이제 중국에 4개 해관을 두고 했는데 이건 예전에 시박사 제도를 계승해서 외국 무역을 위해서 한국에 설치를 했고요. 그렇지만 이제 4개 해관 중에서도 이제 한 개를 통일시키죠. 관룡제 때. 그래서 하나만 딱 해서 강주만. 예. 강주만 열어놓고 나머지 폐관시키죠. 그리고 자기가 직접 그 명나라 아니 청나라 강원이 상대하는 게 아니라 공행이라는 양인이라고 하죠. 이 공행 상인 집단들에게 대행을 하죠. 그래서 이들 이제 외국인들은 우리하고 상대가 안 되는 오랑캐이기 때문에 짐승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상대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상대해서 모든 걸 처리해라. 그래서 이들은 이제 여러 가지 뭐냐면 권리도 있지만 의무도 있어. 그런 나름대로 감독당국을 대리해 간세를 징수하고요. 참고로 이때 간세라는 거는 물건에 부과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통행사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 물건이 밖에 나갈 때 거기에 이제 세금을 걷는 방법이죠. 예전에 시험 문제에 나왔던 이금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상, 그러니까 주로 이제 외국 상인들이죠. 그래서 이런 이상들, 유럽 상인들에게 모든 행동 간을 대신해서 감독 및 책임을 담당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대신에 독점권을 이제 받게 되는 게 공행상인 집단들이죠. 자, 이런 것들 기억을 해두시고요. 공행무역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언제 폐지됐죠? 그렇죠? 요 당시 이제 그 아편 전쟁 이후에 공행무역이 폐지되게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을 볼게요. 6번은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무정부주의와 관련된 거예요. 예전에 이제 무정부주의와 관련돼서 인터내셔널 그 관련돼 갖고 연결시켜 갖고 시험 문제 나왔죠. 자, 무정부주의라는 건 아나키즘인데 원래 아나키즘을 이제 의미는 개인의 어떤 모든 그 억압하는 권력 집단들을 뭐라고 그 약간 이제 그 타도하는 데 있어. 이게 개인의 억압한 권력 집단이라는 게 다양하죠. 뭐 정부로서 볼 수 있고 제국주의라고 볼 수 있고 왕이나 황제 그리고 뭐 학생들 입장으로 또 학교라고 또 볼 수도 있고 경찰 조직 이렇게 다 개인한데 이걸 일본이 이제 그 아나키즘을 그 번역할 때 무정부주의 번역했어요. 왜냐하면 이걸 이제 폭넓게 이제 해석해서 이제 번역할 경우에는 이 타도 대사 중에 청왕도 포함되거든. 그래서 요거 안 되겠다 해서 머리 굴려갖고 그냥 부정부주의 이렇게 그 했는데 그래서 무정부주의만 지향한 게 아니라 여기에는 포괄적 의미를 보셔야 돼. 개인을 억압하는 모든 권력 집단을 타파하자 이렇게 하고 이 무정부주의는 그 사회주의하고 뭐냐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달라요. 예. 그래서 사회주의하고 무정부주의는 이제 뭐냐면 사유재산을 이제 부정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비슷하지만 일종의 이제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와 다른 거는 계급혁명을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개인의 억압하는 모든 대항하는 사람들은 계급과 상관없이 민중이라 지칭하고 민중의 직접 혁명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무정부주의자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정부주의하고 사회주의, 특히 이제 공산주의라고 부르는 마크시스트하고 좀 갈등이 많았어. 이거는요. 자, 하여튼 그때 이제 프로동이라는 사람이 무정부주의의 대표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전에도 한번 나왔죠. 그래서 이 프로동이라는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있어요. 재산이란 무엇인가, 소유란 무엇인가. 이거는 부르주아들이 노동자 그 부르주아 민중들을 착취하게 한 합법적인 약탈문에 불과하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을 했던 거고요. 자, 이 사람은 이제 정치적 공동체 이렇게 이제 대강조인데 참고로 무정부주의자는 우리가 보통 박군희의 폭력론만 얘기죠. 박군희 같은 경우는 무조건 개인의 억압한 걸 타파하기 위해선 폭력이나 테러 같은 걸 강조하지만 실제로 무정부를 강조하는 건 이거보다는 좀 건설적인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 개인을 억압하는 것들을 벗어나서 국가 조직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를 요구했어. 그래서 이게 이제 박군희가 그 누구야 포로동의 뭐냐면 내용에서
보이는데 노동자의 협동체와 협동체를 구성한 공공 연방제 국가를 대신해서 그걸 하자 이렇게 했고요. 이런 이제 바쿠니의 사상은 뒤에 이제 그 후에 크로포트키라든지 바쿠니란다 제가 포로동의 사상은 후에 이제 크로포트키라든지 바쿠니 등 이런 무정부주의에 비판적으로 계승을 하자 해죠. 그런 것들 기억을 해두세요. 참고로 이 당시 막시즘,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그 당시 국가의 존재를 궁극적으로 없애야 할 존재를 봤지만 필요악으로 봤죠. 잠깐 이제 사회주의에서 필요악으로 보고 프롤레타 독재 같은 것들 국가로 이제 성격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공산주의 넘어가면 이런 국가 조직이 이제 없어지는 이렇게 했지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그 아나키스트는 아예 국가라는 조직들 아예 부정을 해버려요. 이거는 당장 타파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마르크스즘은 또 차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나의 저자를 말해보고 그 다음에 19세기 중반 때 니은의 이론적 갈등 관계를 포출시킨 역사 사례를 한 가지 제시해 보시오. 그리고 가와 나의 저자의 공통된 목적을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일단은 나는 이제 누구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요거는 바쿤이에요. 예. 그래서 포로등의 영향을 받은 바쿤이지만 바쿤이가 모두 다 포로등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좀 폭력적인 성격이 있어. 그래서 있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마르크스하고는 좀 달라요. 이 사람의 폭력이라는 것은 노동자들이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범계층적이야. 예, 그러니까 범계급적인 거죠. 노동자 외에도 뜻만 맞으면 같이 할 수 있는 거야. 보유자도 같이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이걸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입장에서 마르크스를 비판하죠. 마르크스 이론에서는 인민의 정부는 인민이 선출한 소수 대표자들의 통치를 의미한다. 하지만 이거는 소수 지배자의 전제, 프롤레타 독재 그 뒤에 숨겨져 있다. 그것은 그 소수 특권 집단에 대해서 다수를 지배하는 거다. 근데 여기에서 주의할 건 이제 요때 바쿠니는 이제 러시아 사람이죠. 그때 이 마르크스 이론은 약간 레닝에 의해서 이제 약간 가공된 거예요. 좀 한번 자기 나름대로 재조직한 거죠. 그래서 마르크스 이론에 없는 뭐가 나오냐면 소수 지배자, 소수 대표자, 전위 조직 이론이 나와요. 혁명을 하려면 그 어떤 좀 더 선진화된 혁명가와 전위 집단들이 그걸 주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전위 집단들은 되게 노동자들이고 혁명가, 레닌 같은 혁명가들이 그걸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비판을 한 거야. 자, 하여튼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역사 사례는 이들 갈등 내용을 보면 마르크스와 바크니의 무정부주의 추종자들 사이의 대립과 갈등으로 나중에 1차 인터내셔널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해요. 예, 이게 예전에 막 시험문이 나왔고 인터내셔널은 나중에 따로 이제 뭐 독립된 문제를 한번 다뤄볼 텐데 여기 1차, 2차, 3차 이렇게 있죠. 그래서 1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그 마르크스와 무정부주의자 다양한 사회주의자들이 참여해서 그럼 여기에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뭐예요? 이런 분들이 되게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걸 이제 정치학에서는 이제 어떻게 구분하냐 하면 우리는 이게 비슷한 개념으로 인식을 하지만 좀 약간 다른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일단 마르크스 이론을 받은 사람들 입장에 볼 때는 그 프레타 혁명을 통해서 이제 이런 부르주아 사회가 타도되잖아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사회주의야. 사회주의는 이 공산주의 넘어가긴 어떤 가독의 사회죠. 예, 필요에 따라 분배해야 되는 사회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생산량이 높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생산을 높이고 그 노동자의 어떤 도덕심이 고양시킨 다음에 공산주의 사회 넘어가요. 공산주의 사회는 이제 이 당시 프레타 독재였던 국가를 폐지시키고요. 개인이 자발적으로 조직된 이제 협동 공동체에 의해서 조직된 사회고 그다음 필요에 따라서 그러니까 노동에 따라 분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회주의 노동에 따라 분배하는 거죠. 제가 말 잘못했는데 요때 공산이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거야. 자기가 노동에 상관없이 필요에 따라서 그냥 가져가는 거죠. 이게 공산주의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구분하지만 마르크스 안에서는 보통 이제 할 때는 사회주의 진영 안에서는 보통 공산주의는 마르크스 같이 폭력 혁명론을 추구했던 그런 사람들을 이제 공산주의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집단들은 뭐냐면 마르크스 집단들은 이제 공산주의하고 그 사회주의 안에 여러 세력들을 이제 또 총칭해서 사회주의라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사회주의 안에 여러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 중에 마르크스는 공산주의는 그 다른 사람은 사회주의 한 세력이에요. 그래서 그 사회주의가 큰 세력도 있고 그 안에 뭐 계류주의자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생시몽 뭐 그 다른 사람도 있고 누이블랑도 다른 사람도 있고 뭐 영국의 어떤 오웬 다른 사람도 있고 그 여러 사회주의자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뭐냐면 이런 사회주의자를 다 총칭해서 얘기할 때 얘기하는 거고요. 뭐 마르크스는 그 사회주의자 중에 마르크스 이론을 따라서 계급 폭력력, 혁명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마르크스주의자죠. 네, 구분이 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좀 구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1차 인터내셔널은 그렇게 깨졌고, 그리고 2차 인터내셔널은 수종주의자라고 해갖고 이제 막스즘이 올 때는 이제 이건 너무 타협적이다, 자본주의.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뭐냐 창간을 하지 않았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막시즘, 그러니까 소비에트들이 그 소련이 적극 지원해가지고 마르크스 이제 공산주의자 말 중심으로 했던 이런 그 연합은 코미트 연합은 제3 인터내셔널이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좀 구분을 좀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 볼게요. 7번 문제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시대 구분하고 관련된 거예요. 시대 구분. 우리가 이제 고대, 중세, 뭐 근세 이렇게 근대 나누잖아요. 시대 구분을 하게 되는데 이게 남색책이 있고 예전에 두 문제 정도 객관식 때 나왔어요. 그래서 나올 때가 됐어요. 한도 이제 안 나왔으니까. 자, 일단 이제 여기 보면 일단은 가와 나에서 A에 대한 설명이다. 시대 구분에 대한 설명이죠. A의 유용성을 두 가지 제시해 보시오. 시대 구분의 유용성을 쓰면 되겠죠? 시대 구분은 역사에서 설명의 일부 하나는 불가피하고 다양한 개별 사실, 역사적 범주로 구분하는 것은 역사의 이해에 유용하다. 개별적 사실들 고대나 중세, 근대, 현대 틀에 입각해서 이제 해석하고 인식하면 되게 유용하죠. 시대 구분을 잡다 역사적 사실 하나의 체계적 논리를 부여하고 역사 시기의 특징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A 문제 가운데 나사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할 것. 그래서 철수는 유럽의 10세기와 13세기 중세라는 동질적 시기로 파악했다. 우리는 쉽게 되지만 그때 당시의 사람도 그걸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우리하고 똑같이 이제 보면 이게 300년 정도 차이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지금 20세기 이제 살고 있는데 저기 17, 18세기와 동일하게 후대 사람들이 천년 후에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해갖고 동일하게 시대 구분을 하면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죠. 그래서 분명히 10세기와 13세기를 다는데 그러다 보면 이렇게 하나로 묶어갖고 이렇게 패키지 인식을 하면 시대구분 획일적 역사 인식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역사 발전 단계 뭐 전환기, 가도기 이렇게 하죠. 이게 뭐 교과서에도 나오죠. 근대사의 태동, 중세사의 시작 이렇게 해가지고 막 보이잖아요. 네. 그래갖고 이제 고대에서 중세, 뭐 중세, 근대 이렇게 갑자기 넘어가는 게 아니잖아. 가도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런 전환기와 가도기를 뭐냐면 구분한 이유가 뭐냐? 이게 이제 보면 역사의 변화는 단절적인 게 연속적이고 축적적이고 변화의 시작과 끝은 항상 중심적인 시간의 거리를 갖고 있다. 그러면 역사 발전의 단계의 의의를 이야기해서 전환기와 가도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선사회 그 고대 중세사회에서 이제 조선의 근세에 넘어갈 때 이게 갑자기 끊어진 게 아니죠. 뭐 왕조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미 그 안에는 지속적인 어떤 변화들이 누적돼 있고 이런 양적인 변화들이 위화도 해군 같은 거나 조선 건국을 질적인 전환을 넘어가면서 근대에 넘어가게 되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시대 구분은 상당한 배경 지식을 가진 고학력에 적합하다. 당연하죠. 이거 예전에 기출문제에 나온 건데 그 막상 왜 적합하냐? 쓰라고 하면 머릿속에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걸 그냥 쓰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아니죠. 예전에 얘기했지만 역교는 공부할 때나 그럴 때 자기 의견을 쓰면 안 돼요. 모르면 모르겠지만 일단은 외운 걸 쓰셔야 돼. 그게 다반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역사를 특정 식으로 나누어 이해하는데 시대의 인식을 위해서는 어떤 통시대 역사의 지식이나 역사적 악무 표현, 그러니까 역사적 지식을 많이 알고 악목을 가지고 있어야지 시대 구분을 할 수 있고 저학년 단계는 팩트를 잘 모르기 때문에 팩트 중심으로 하는 거고 어느 팩트가 알고 그 다음에 악목이 형성되면 시대 구분을 하는데 제 생각에 이거 너무 이상적으로
본 것 같아. 무슨 고학년에 접합해요. 실제 중학생 고학년이나 고등학생 고학년이나 제대로 시대걸 못하고 뭐 그런 것도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무슨 이거는 그냥 이론적인 거니까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8번을 이제 볼게요. 8번. 8번. 다음 사례에서 기읍과 니은에 관한 대중관계 인식을 각각 말해보고 나시기 때 직관세에게 성분을 써보시오. 그리고 디귿과 관련된 제도 한 가지 말해보시오. 자, 여기 보면 이제 쭉 있는데 기읍하고 일단 니은인데 여기에서 이제 가는 훈유 10조와 관련된 거죠. 그 다음에 나는 뭐냐면 시무 28조야. 이게 의미는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훈유 10조 이 내용은 여기 보면 이제 우리나라 풍습은 예전부터 중국과 다르기 때문에 뭐냐면 그걸 전반적으로 다 받아들인 게 아니라 골라서 해라. 꼭 받아들일 필요 없다. 불필구동.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만 받아들여라. 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기 우리나라 풍습은 뭐 중국과 다르기 때문에 뭐 여기 유교 윤리나 이런 것들은 받아들이지만 그 당시 의복이나 기마 뭐 이렇게 의복이라든지 뭐 마차라든지 물질적인 것들은 그대로 쓰는 게 좋겠다. 그래서 꼭 같이 할 필요 없다. 비슷한 것 같지만 이거 보통 교과서는 이걸 자주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네, 둘 다. 근데 가는 자주적이지만 나는 사대적이야. 왜 사대적이냐? 이게 이제 기출문에 나왔던 건데 일단 표현에서도 그게 나오죠. 일단 여기 예전에 구모 당풍, 그러니까 예전에 당풍을 모방했다. 신라가 그 당시 이제 당풍이라는 것은 당나라 풍습, 그러니까 중국의 풍습을 이제 보통 총칭할 때 당풍이나 당은 한 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의 의미하고요. 풍이라는 건 문화 이런 것들 의미한데 신라가 이제 나당 동맹을 맺을 때 그 다음에 6세기 때 그다음 한강 유역을 통해 중국의 문화를 수입할 때 무조건 수입을 했어요. 왜냐면 중국의 신라가 좀 약간 그 문화적 수준이 낮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비판 좀 수용한 거야. 강복도 수용하고 뭐 오미자재도 수용하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은근슬쩍 비판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문물이 예하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필요한 것만 개별적으로 수용을 해야 된다. 나름대로 자주적 위치에서 본 거고 나 같은 경우는 칭호에서 니은에서 하해라고 하죠. 발음이 안 되는데 하하 하인데 하는 이제 중국 애들이 자기 민족을 지칭할 때 얘기를 하는 거고 얘네들 이 기준을 보고 자신을 중심으로 보고 사이관을 갖고 있죠. 위에는 북적, 그다음 동이, 서용, 남만 다 오랑캐 본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오랑캐 된 거죠. 일본도 오랑캐고 동이족이죠. 자. 이미 한 수 깔고 이제 표현해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상당히 사대적인 표현이죠. 그리고 그 밑에 뭐 물질 문명 이런 것들 의식이나 이런 것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는 우리 문화가 뭐냐면 태어나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유교 윤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받아들였지만 우리가 제국이기 때문에 그 하전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 분수에 맞는 행동하기 위해서는 빈약한 우리 물질 문화를 계속 유지해서 계속 해야지만 중국과의 어떤 상하 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 지금 이점 볼 때는 좀 황당한 소리인데 그런 의미야. 그런 의미를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신문 28조의 다른 구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상당히 사대적이에요. 교과서 통론 내용과 달리. 그래서 이제 앞에 있었던 흐름들은 이제 고조에서 국풍이라고 하고요. 뒤에 이제 흐름은 중국의 하풍이라고 하죠. 그래서 고조 초기는 국풍과 하풍의 대립 이런 것도 있었는데 국풍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이제 주로 패서 출신자들, 그러니까 고려 건국 세력들이고 하풍을 지지했던 세력들은 주로 신라 계통의 육투품 세력들이죠. 예. 이들이 이제 대립이 있고 그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쨌든 국풍이 강조될 때 있고 어쩔 때는 하풍이 강조될 때 있어요. 성종 같은 경우에는 성종 왕 자체가 이제 중국을 상당히 좋아했던 왕이기 때문에 중국의 제도와 여러 가지 물자들을 다 받아들였죠. 삼성육부 제도 이런 거 받아들이고 태봉관제 다 무시해버리고 그래서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육두품을 적극적으로 통해서 신라 육두품들을 그래갖고 이제 신라 계승의식을 내세우고 물론 거란하고 상대할 때는 고구려 계승의식을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 신라 계승의식을 내세우고요. 그러다가 이제 목종 때 천추태후가 집권하면서 이제 이 천추태후의 중심 항보시 집안은 패서 출신이에요. 그러다 국풍이 다시 들다가 다시 이제 강조의 변이 일어나고 목종이 피하고 현종이 즉위하죠. 현종 때 또 뭐냐면
육두풍이 등용돼. 그러면서 이제 육두풍의 중심으로 하풍이 이제 정착이 되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이제 구풍과 하풍의 대립 이런 과정을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획은 나름대로 당풍이라 지칭했기 때문에 중국과 고조가 동등하게 인식을 했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니은은 이제 보면 여기 없네요. 예. 니은은 이제 하해 지제니까 중국과 고조를 동등하게 인식한 게 아니라 동등하게 인식하지 않았다는 거. 이런 게 차이점이죠. 요 부분이 다만에 빠진 것 같은데 제가 나중에 그 부분을 집어넣을게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의 직관세의 뜻은 성종 때는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보고 고유를 동이족의 한 국가로 인식을 했죠. 성종 때는 이제 대개 보면 대중국 관계에서 일종의 송난을 사대 관계로 맺고 이렇게 너무 친송 정책을 했기 때문에 요가 이제 그걸 이제 질투해서 이제 공격을 했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당시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서 나의 시기의 집권세 성부는 그 당시 이제 중국을 이제 중심으로 보고 고려 동이종합 국가 인식을 하고 이때 신라 육두풍 출신이었다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다음 디귿과 관련된 한 가지 제도를 말해보시죠. 이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부필구동 꼭 다를 필요는 없었다. 그러니까 삼성육부 제도를 받아들이는데 그걸 꼭 같이 할 필요 없다. 그래서 이성육부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문무상계제라든지 3사 이런 것들 있죠. 그래갖고 이제 삼성 육부제도를 이제 당나라도 받아들였지만 문화성과 중서성 같이 운영하죠. 물론 이제 그당 내사성이라고 했지만 하여튼 이렇게 중서 문화성이라고 이제 해서 있고요. 그다음에 문무상계제에서 문상계제 그때 이제 강종 때 받아들이고 무상계를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중국과 달랐어요. 중국은 문상계제는 문인들, 무상계는 무인들 이렇게 근데 여기에서는 문상계는 중앙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무상계는 지방관계, 좀 항리들 문상계에 들어가 있지 않는 어떤 여러 가지 탐나의 추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술직 같은 것들 다 무상계제로 뒀죠. 그런 것들이 중국과 다르고 그 다음 3사는 송나라 간제 재정을 담당하죠. 총괄하고 근데 우리나라 3사는 권한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 호부가 따로 있었으니까요. 그래갖고 해계 녹봉 정도만 관리하고 있었다. 자, 그래서 요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근데 어떤 분은 이제, 도병마사 식목도감 아니냐. 그거는 약간 틀릴 것 같아요. 왜냐면 도병마사 식목도감은 그것은 이제 일단 중국의 제도가 아니라 우리나라 고유한 제도이기 때문에 불필구동 꼭 따를 필요한 것에 속하지 않죠. 왜냐면 그 말 자체가 중국 제도를 받아들이는데 우리나라 제도를 중국의 제도를 받았는데 꼭 100%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니까. 근데 도병마사 식목도가 그 자체가 우리나라 그 제도잖아요. 그리고 그 성립 시기가 성종 때가 아니라 시초를 따지면 성조지만 실제 현종 때 성립이 됐어요. 그래서 맞지가 않아. 시기적 뒤에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 당시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고려를 해주시고 요 관련된 02년 기출문제에 관련된 유사 문제가 있어요. 예, 요거를 이제 같이 봐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 볼게요. 9번. 자, 9번은 서양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제가 좀 정리를 해놨는데, 자, 서양의 중세제도와 이제 관련된 내용이죠. 자, 다음은 김교사의 이제 세계 수업에 활용한 학습지다. 가와 나에 들어갈 말을 써보고 기획의 용인권의 의미를 서술해 보시오. 니은의 결과를 서술해 보시오. 자, 그래서 서양의 중세는 크게 이제 주중제와 장원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 기원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어요. 게르만설과 로마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중제도에서 이제 게르만설은 종사제도죠. 수장들에 충성하는 제도죠. 예전에 이제 게르만 부족단위 시대 때 약탈물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약탈물을 이제 분배하는 과정에서 수장의 역할이 컸기 때문에 그런 거죠. 수장이 이제 선도에서 약탈을 해오면 그 종자들이 그걸 나눠 갖는 거야. 절대 충성하는 그런 이제 제도가 종사제도고 크리에이티지는 노마사의 보호자 피보호자 관계에 유래해요. 그래서 노마의 이제 보호자들 파트리키라는 좀 약간 아니면 노비데스라는 약간 이제 권력 가문을 있고 거기에 일반 평민들이 피보호자 관계에 들어가서 그 보호자들이 피보호자를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이렇게 도와주면 피보호자들은 그 보호자들 밑에 들어가서 이제 법적 권리는 그들에게 계속 시키고 그들 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해주는 제도가
이런 내용인데 이거 로마 초기 때부터 있었던 제도예요. 이게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죠. 마리우스와 관련돼 가지고. 자, 그럼 장원 제도는 뭐냐면 자, 이 게르만 제도서에서 이제 볼 게 이제 뭐냐? 자, 요게 이제 이건 서양사 개론에도 이제 입각하는데 은대지 제도 보시면 돼요. 은대지 제도. 이건 이제 책마다 좀 달라. 어떤 책에서는 이게 로마의 기원이다 이렇게 돼 있고 서계는 게르만의 기원이다 이렇게 되는데 둘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제가 편의상 그냥 여기다 그 게르만을 집어넣는데 서계 기준으로. 그래서 은대지 제도는 이제 은혜를 베푼다는 거죠. 은혜를 베풀어서 땅을 준다는 뜻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 로마 황제가 그 기원을 따지면 그 당시 게르만족들에게 줬던 땅들을 은대지대라고 했어요. 예, 그것을 이제 기원을 두고 있고 이것을 찰스 마르텔이 확대했어. 왜? 무슨 계기로? 트루포알테 전투에서 계기로 해갖고 이때 이제 기병의 중요성을 알게 된 거야. 그래서 기병을 양성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경제적인 어떤 여건도 줘야 되고 그래갖고 이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은대지대 갖고 이제 이걸 이용을 해서 그들에게 땅을 주고 기병 훈련을 군사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입장에서 이제 장원제도를 보면 나제도가 있는데 이 나제도는 여러분들 좀 약간 생소하긴 할 거예요. 근데 이건 석에 있기 때문에 이제 적어놓는데 프레카리움 제도야. 프레카리움 제도는 이제 기원이 어디에서 출발했냐면 로마 시대 때 이제 에서 중세 초기 넘어갈 때 사회가 혼란하니까 그 당시 소작인들이 이제 힘이 없는 소작인들이 아니면 또 신앙심으로 해갖고 자기 땅을 이제 교회에 갖다 바쳐요. 예. 그래서 그 교회가 갖다 바치고 교회가 그 땅을 이제 소유권을 갖고 있는 대신에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뭘 주냐 경작권을 준 거야. 일종의 용인권이죠.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지대만 꼬박꼬박 바치면 그 용인권을 세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 근데 이것을 이제 나중에 찰스 찰스 마르텔이 그 당시 은대지 제도를 이제 주려고 하니까 땅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땅을 좀 반강제적으로 이제 뺏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이때 이제 프레케리움 제도도 이제 일종의 그 은대지 제도에 이제 통합되는 그런 형상도 보여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콜로누스 여러분들 아시면 이제 로마 말기 때 콜로나투스에 소속돼 있던 그 부자의 소작인들 얘기하죠. 그게 나중에 농민의 기원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풀어보면 가와 나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일단은 가는 은대지 제도와 관련된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있고, 여기 교회 토지는 용인권만 허용하는 뭘로 수요하는 것이 갈렸다. 자, 여기에서 용인권을 이게 은대지 제도죠. 은대지를 수요하는 것이 갈렸다. 그래서 아까 얘기처럼 이제 둘이 합쳐진다고 했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이제 프레카리움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용인권의 의미를 쓰시오. 용인권은 그 일종의 경작권인데, 이게 이제 석에 나오죠. 개념 자체가. 지대를 비롯한 일정한 의무 수행을 조건으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것이 지대가 일정하게 수행하면, 그 자체가 권리이기 때문에 뺏지를 못해요. 예. 그래서 일종의 그 중국식으로 얘기하면, 뭐라 할까요? 일전양주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도지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참고로 정근대 시대 때의 소유권의 개념은 우리가 의미하는 그 토지 소유권만 이 아니라 이렇게 용인권이라든지 도지권이라든지 경작권도 넓은 범위에 보면 소유권에 속했어요. 예, 우리가 생각한 그 소유권의 의미는 일물권주의는 나중에 근대에 들어와서 이제 형성된 거야. 이거는요. 이거 우리도 이제 서양의 근대 영향을 받았고 근대적 시스템을 받아들일 때 이제 나왔던 개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의 결과를 쓰시오. 그래서 마르텔은 이를 다시 유능한 전사와 동일한 조건을 수용했다. 아까 은대지대도나 프레카니움을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계기로 주종제도와 은대제도 결합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근데 참고로 이건 기원이고요. 주종제도와 장원제도를 위한 봉건제도는 기원과 관련된 거고 봉건제도가 우리가 생각 역사적 봉건제도가 형성된 거는 언제 때냐? 이건 9세기 때라고 보셔야 돼요. 그 뒤에 프랑코 왕국이 분열되고 주변에 여러 이민족들 공격받은 거, 노르만족들 공격받고 그러면서 9세기 때 형성돼서 11세기 때 뭐냐면 정착이 되죠.
예, 그래서 이건 기원 관련된 거니까 봉건대도 형성하고는 또 다른 부분이니까 그거는 별개로 보셔야 돼요. 자, 10번을 보자. 10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세 가지 전제 조건. 그러니까 이제 그 근대사학의 세 가지 전제 조건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전제 조건을 좀 뭔가를 알고 해야지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용을 파악하고 좀 보죠. 자, 요거 이제 제가 남새책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용호 씨 논문책에도 있는 내용인데, 좀 약간 이제 좀 읽다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몇 번 읽고 내용을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랑케 이유지만 이제 랑케뿐만 아니라 그 전에 이제 투킨티데스 같이 이제 사실 검증 것들을 팩트를 강조한 사항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역사학의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공유하는 거야. 랑케뿐만 아니라 그 전에 투킨티데스 그리고 이제 역사가 각이라고 주장하는 신실증주의자들 있죠. 햄페이나 이런 사람들 요 세 가지 전제 조건 다 공유를 해요. 예. 물론 그 안에서 이제 좀 차이가 있긴 했지만 그래서 이걸 이제 부정하게 된 것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이제 그 부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방방 내용들이 그 남색책이 있는데 그럼 세 가지 전제 조건이 뭐냐? 일단은 첫 번째가 이제 내용을 이제 보면 과거의 실제에 대한 진실을 탐구한다는 역사 연구 문제에 의문을 제기하는 거야. 예, 첫 번째 내용이죠. 그래서 과거의 실제 여기는 실제지만 실제 실제라는 말이 정확해요.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예, 남새책에 있는 내용이 대한 진실을 탐구한다는 어떤 역사 연구의 목적의 의문이지. 이게 전반적인 전제 첫 번째 거죠. 과거의 실제에 대한 여러 가지 진실을 탐구한다는 역사 연구 목적의 의문.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 말은 이제 보면 실제하고 실제를 좀 구분해서 봐야 되겠죠. 실제는 눈에 보이는 현상이고요. 실제라는 것은 그 눈에 보이는 형상의 그 이면에 있는 어떤 근본적인 원인이나 그런 원동력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실제 일어난 형상에는 그 인물의 사건의 내용에는 항상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사건이 일어난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원인이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한 거야. 그것을 탐구하는 것이 역사적인 어떤 그 역사 연구의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갑신전변이 일어나면 갑신전변에 일어난 그 형상들만 파악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배경, 원인 이런 것들만 얘기하죠. 같이 파악하죠. 이건 실제 얘기예요.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총론적인 얘기고 두 번째부터 세 번째는 강론적인 얘기예요. 두 번째는 엄격한 모순 비판, 사료 비판이죠. 랑켓이 사료 비판을 통해서 객관적 역사를 서술하고 있다. 그건 이제 랑케가 확립됐지만 그 후에 뭐 랑케를 비판하던 사람들 좀 해도 이거는 받아들이죠. 예. 자,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그 이제 형상을 할 때는 어제 사료 비판을 통해 나름대로 그 실제적인 모습들, 사건을, 팩트를 밝히죠. 사실을 이 사실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전제 조건이 이제 뭐냐면 역사 설명에 있어서 어떤 계기적 인가성, 그 다음에 기원에 대한 탐구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이거는 두 번째 방법이죠. 아까 이제 팩트를 파악했으면 항상 뭘 본다고 했어? 맨날 실제를 보자. 그래서 항상 우리는 원인을 찾고 인과관계를 찾고 뭔가 계기가 있고 뭐 이런 것들 얘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 총론이고요. 그리고 요거와 관련된 방법은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겠죠? 예.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사료라는 건 뭘로 적혀있죠? 그쵸? 언어로 적혀있죠. 그래서 언어로 객관적 사료를 비판해서 언어로 적혀있으면 그걸 바탕으로 우리는 계기적 인간성, 기원을 탐구해서 과거에 실제가 있는 그 기원에 대한 탐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첫 번째가 이제 총론, 두 번째, 세 번째 구체적인 방법론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실제와 눈에 안 보이는 실제까지 합쳐서 우리는 이걸
구조라고 하고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죠. 이때 역사적 사실은 여기 주관적인 어떤 역사의 판단이 포함된 사실이야. 예. 그러면서 이제 세 가지 전제 조건인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깨져. 일단 이제 그 깨는 내용을 보면, 자, 첫 번째는 이제 총론적인 내용인데, 과거에 실제된 진실에 탐구했던 역사적 연구의 목적을 의문지기죠. 역사에 대해서는 테스트하는 각오고, 테스트 존재하지 않은 역사는 역사의 해석에 불과하다. 우리가 이 언어로 적기 때문에 이 언어라는 것은 항상 이제 뭐냐면, 불확실하고 모호하고 되게 주관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적혀 있는 기록 또한 있는 그 사실 기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된 그 질서를 뭐냐면 제대로 기록을 보여줄 수 없다. 그리고 그 있는 사실 기록을 우리가 생각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해석을 하고 뭔가 주관적 판단을 하고 나름대로 하잖아요. 예.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담론적 질서라고 해요. 예. 그래갖고 이 담론적 질서라는 것은 어떤 주관적, 그다음 이데올로기, 지배 논리들이 개입해 만들어진 판타지에 불과하다 주장하죠. 그러니까 언어란 자체는 허구적이고 그리고 그렇게 형성된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제 비판하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런 원인과 동기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우리가 담론을 만드는 건데 이 담론도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주관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이고 지배 논리가 반영돼 있다. 이게 총론적인 비판이고요. 아까 이제 언어와 관련돼서 현상과 관련된 거 엄격한 사회 비판을 통해서 객관적 역사 서술, 아까처럼 언어라는 거 뭐죠? 그렇죠. 복합성, 모호성, 다의성, 주관성이기 때문에 사회부터 추출한 어떤 서술도 엄밀한 과학성의 객관성에 먼다. 이렇게 비판하고요. 그 다음에 담론에 관련된 것도 보면 담론의 사실을 바탕으로 거기에 이제 원인과 의미와 뭔가 부여하잖아요. 그걸 이제 계기적 인과관계 기원과 연결시켜 얘기를 하는데 하나의 기원 대신에 여러 개의 출발점이 발굴될 수 있고 하나의 기원뿐만 아니라 여러 사건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여러 가지 그 기원도 있고 불연속, 그러니까 연속적인 게 아니라 우발적인 것들이 오히려 역사를 더 좌우된 게 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일사불란 단일체가 아니고 이질적이고 비연속적인 파일적인 복합체다.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만약에 3년 전에 최순실의 최순실의 탑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그 안에 우리가 최순실 국정농단을 파악할 수도 없을 거고 지금 이제 대통령도 누가 될지 모르겠죠. 뭐 그 당시에 한국당이 될 수도 있는 거 지금. 그러니까 이게 되게 우연적인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역사를 좌우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역사라는 건 다양한 한 가지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식적으로 흐르고 이런 것들은 아니다. 잘못된 거다. 오히려 비연속적이고 비탈 그러니까 비연속적이고 이질적이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역사를 더 좌우되고 우리가 있고 원인이 있고 도식적인 역사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만든 담론은 다 억압적이고 통제적인 세계를 보는 서구적 방식이고 그리고 이런 담론적 질서죠. 담론적 질서라는 것은 서구적 방식이고 지배의 어떤 논리에 들어가 있다. 예, 지배 중심에 지배의 논리가 반영돼 있다. 이렇게 중심을 파악하는 것이 텍스트 논적,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의 역사 관점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모의고사 문제를 들어가서 자, 다음 나와 다의 내용은 각 기획에 어떤 내용을 비판하고 있는지 각각 쓰고 니은과 디귿의 관계를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니은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 줄에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나의 의미는 이제 언어의 의미를 일시적이고 인위적이고 유동적일 때 인간은 자신의 주관밖의 세계를 언어적 포성을 하고 있다. 세 가지 기본 전제 중에 두 번째 기본 전제이죠. 엄격한 사회 비판을 통해 과거 진실을 객관적으로 탐구하는 것을 서술했다. 이걸 비판하고 있죠. 그 다음에 포코의 역사는 여러 출발점을 발굴하고 불연속적인 것을 통해서 우연적 현실의 무게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도식적 역사 이해는 서로 다른 시간대의 복잡성과 중축성을 제대로 역사에 이해 못하겠다. 이거는 일종의 담론적 질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한 것, 실제를 비판한 거죠. 이건 실제를 비판한 거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연결된 거니까 뭘 쓰셔야겠죠? 역사 설명에서 계기적 인과관계 기원에 대한 탐구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비판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니은과 디귿의 기획에 어떤 내용을 비판 있고 그 다음에 니은과 디귿의 관계를 서술해 보시오. 그래갖고 이제 니은하고 이제 디귿은 역사 서술은
실제 존재하는 사람과 실제 이루는 행위. 그래서 각각 객관적 세계가 따로 존재하며 그 객관적 세계의 언어와 개념을 체계를 사용해서 정확한 포상할 수 있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은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들의 일어난 행위다라는 걸 비판한 거죠. 그래서 역사소설가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과 실제로 일어났던 행위는 이런 것들을 보여준 진리 대응설 비판한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나 이제 이런 것들이 일어났던 것은 항상 역사적 서술이 제대로 반영돼 있다. 그렇게 보는데 아니다는 거죠. 이건 그 앞에도 있죠. 이렇게 언어의 의미는 유동적이다. 네, 이런 것들. 언어의 보상을 통해서만 재현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언어의 의미는 이 의미적이고 유동적이기 때문에 자신의 주관 밖의 세계를 언어를 통해서 재현될 수 있다. 그래서 이 판타지문이라는 것이 실제를 반영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니은의 내용을 이제 무엇인지 한 줄 쓰시오. 예. 그래갖고 이제 도식적 역사 이해. 그래서 미리 정해진 기원에서 출발해 미리 정해진 궤도에 따라서 미리 정해진 목적에 따라 목적론적 세계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르크스 유물론주의 세계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도식론적 어떤 세계관이죠. 그래서 역사 이해죠. 이렇게 있고요. 제가 이게 문제를 하다 보니까 편집하다가 예전에 그 5점짜리 문제를 4점으로 이렇게 바꿔놔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안 맞네 좀 2점, 4점, 배열이 5점 이렇게 돼버리네요. 예, 그냥 알아서 계산을 해주세요.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점수가 한 문제 더 푼다는 게 더 중요한 거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나와 다한 내용에서 기억에 어떤 내용을 각각 써보시려 할 때 뭐 0.5점씩 계산을 해갖고 채점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래도 있고 11번 문제 볼게요. 자, 여기는 이제 양적 연구론과 질적 연구론 이렇게 있는데 다음은 이 교사와 박 교사 연구 주제와 관련된 내용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시오. 자, 뭐 이 교사 연구 주제를 보면 뭐 교사 간의 교사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되게 어떠한가 이렇게 질문하고 교사는 교과서에 담겨 있는 교과 내용을 어떻게 수업을 하고 바꾸는가 어떤 리듬은 좀 약간 주관적인 거죠. 예, 그리고 어떤 의미를 강조하고 이거는 질적 연구 방법을 보는 거고요. 자, 박 교사의 연구 내용을 보면 역사 수업 모형을 만들고 나서 수업을 한 다음에 그것이 교과서에 의거하여 교사가 얼마나 설명하는 기존의 강의식 수업보다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검증하고 서술 분량 등장인물의 사파 자료수 그러니까 분량이나 수라는 걸 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죠. 그래서 양적 연구 방법이죠. 양적 연구 방법은 주로 사회과학에서 많이 연구되는 거고 여기에서 인문학이나 뭐 역사 이런 데서 연구하고 이건 체제적인 어떤 연구 방법이고 비체제적인 연구 방법이죠. 좀 이탈적인 연구 방법이고 자 그래서 이제 있는데 자 그러면 문제를 이제 풀어보면 자 여기에서 이제 이교사 연구 방법을 영적 연구 방법 질적 연구 방법, 그 다음에 박교사 연구 방법을 양적 연구 방법을 할 때, 자, 이 교사의 주제를 연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연구 도구를 한 가지 쓰시오. 도구 방법을.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파란 책이나 이런 데 있죠. 녹색 책에, 남색 책에 수업 관찰이나 수업의 녹음이나 녹화, 수업 사항의 전사 뺏기는 거죠. 아니면 그러니까 뭐라 할까 수업 사항을 스케치한다고 보시면 돼요. 학생들과 긴밀한 접촉과 명답, 학생의 노트 필기, 제출한 과제 분석. 그래서 의미를 둘 수 있는 부분에 이제 연구를 해서 도구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근데 문제점은 이제 그 내용들이 쭉 있는데 뭐 교과서 활용한 수업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교과서 서술 내용 자체 연구하는 점에서 현장 연구가 거리가 멀고 외형적 양적 연구를 띄고 있지만 대부분 엉성한 주제나 아이고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제가 좀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지쳐가지고 이렇게 이제 말을 잘못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내용들을 보면, 이게 이제 그 내용이, 문제점이, 잠깐만요. 제가 내용을, 제가 말하다가 많이 엉켜가지고 잘못 봤어. 이 교사의 문제점이 아니라 박 교사의 문제점이죠. 예, 박 교사의 문제점. 그래서 이 박 교사의 문제점이 답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양적 연구의 이제 문제점을 쓰시면 되는데 거기에서 그걸 이제 구체화시켜서 쓰시면 되는데
일단 교과서에 활용한 수업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교과서 서술 내용 자체 연구라는 점에서 현장 연구가 좀 거리가 멀고요. 왜냐하면 교과서에 활용한 수업의 연구지, 이게 현장 연구지, 말이 현장 연구라고 해놓고는 그 서술 내용 자체 연구잖아요. 그러니까 교과서 서술 내용하고 그 교과서 활용 수업은 또 다른 거고, 그 서술 내용은 교과서 분석인 거죠. 수업과 관련이 없는 외용 쪽으로 양적 연구 형태이지만 엉성한 주제나 가설, 가사 설정의 근거가 미약하고, 그 다음에 그 연구 절차나 방법에 대한 미숙 등의 연구 결과 실제로 역사 교육 경제에 어느 정도 투입은 의무시된다. 그 파란 책에 있는 내용인데 그냥 적어놓기는 문제 내긴 했는데 이건 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왜냐면 문제가 너무 길어. 요즘 문장 자체가 긴 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뭐 이제 좀 길게 내고 싶다고 할 때 낼 수 있고 근거가 있으니까 일단 알아두시라고 제가 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이교사의 질적 연구 방법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제 문제를 보면 이교사와 박교사 연구가 공통적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을 한 가지 써보고 연구의 주체가 누구인지 말해볼 거. 자, 여기에서 이 공통 관심, 현장 연구와 관련된 거죠. 연구자 자신의 행동을 가산하고 자신이 맡은 일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면서 그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그 이론에 적용해 교육을 이제 변화시키는 데 있다. 이론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이론을 현장에 적용시켜서 변화시키는 거 있죠. 이건 순환적인 그런 특징을 갖고 있죠. 그다음 연구 중 교육 실천가, 주체는 교사죠. 이런 것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연구 방법에는 양적 연구 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이 있고요. 양적 연구 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의 차이점이 있고, 저 양적 연구는 인문 학과 역사학에 사용하고, 그다음에 질적 연구 방법 사회학이나 이런 데 많이 사용하지만 현장용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적 연구 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 차이점 물어보는 것이 예전에 13년도에 한번 나왔고 02년도에 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객관식 기출 이제 한번 나왔어요. 세 번 정도 물어봤어요. 그래서 한번 나올 때가 됐어 또 이 부분이.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볼게요. 토지개혁과 관련된 거죠. 남한의 토지개혁. 예전에 기출문제를 응용해가지고 했는데 토지개혁과 관련돼 갖고 한 두 문제 정도 또 예전에 나왔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요 표는 예전에 기출문제를 이제 뺏겨다가 가지고 제가 이제 됐어요. 예. 자, 다음 기획 당시에 토지개혁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던 이유를 말해보시오. 자, 여기 1947년 말인데, 요 47년 때는 어떤 시기죠? 미군정 시기야. 그래서 미군정 시기 때 이제 미군정이 뭐 우리나라 뭐 좀 자치 좀 한다고 그 당시 우리나라 자치기구를 만들었죠. 그래서 가도입법위원회나 가도정부 이런 것들 만들었는데 그때 이제 토지개혁을 이제 미군정 하려고 했어. 그래서 토지개혁 법안을 만들어 놓고 가도입법위원들 그걸 보여줬거든. 일단은 뭐 이들 결정하진 않지만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근데 그때 이제 한민당이나 지지층 너무 반발이 컸기 때문에 물려놨어요. 그래서 토지개혁도 전국적으로 한 게 아니라 미 군정이 가지고 있는 토지 개혁, 미 군정이 가지고 있는 일본이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적산을 대상으로만 했던 거죠. 미 군정이 가지고 있었던. 자,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 토지 개혁 전 국민 남한 내 전 그 토지 개혁은 그 언제 때냐면 그게 이승만 때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승만 때 이제 넘어가는데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자, 기획과 니은 시기의 소작제 면적의 주요된 이유를 보시오. 자, 기획과 니은은 이제 보면 이게 이제 미군정 때와 그다음 49년, 50년에 이제 토지 개혁을 했는데 이전에 이미 토지 그 소작제 많이 줄죠. 비율이 점점 감소되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더 감소돼. 60%에서 40에서. 그럼 왜 이렇게 감소되냐? 요때 이제 무슨 토지 개혁을 한다면서 이제 뭐냐면 말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막상 이제 토지 개혁은 안 하고 말들만 많았는데 지도의 입장 올 때는 어차피 토지 개혁하면 거의 뭐 무상 몰수를 당하거나 유상 몰수 당해도 낮은 가격에 몰수를 당하기 때문에 결국 자기 손해를 보겠다. 그래서 차라리 이참에 그냥 갖다 팔자. 이것도 강매로 비싼 가격. 그래서 갖다 팔았어. 소작인데 억지로. 그래서 이제 뭐냐면 비율이 소작 비율이 줄어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농지개혁이 지연되면서 지주들이 미리 토지를 팔아 버려서 농지개혁의 대상의 토지가 줄어들었고
지주의 토지를 소작에 강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세 번째 문제 볼게요. 그리고 정부가 농지개혁 과정에서 유상매입과 유상분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써보고, 그래서 북한과 달리 무상매입과 무상분배가 아니라, 그 당시 유상매입과 유상분배였죠. 참고로 북한은 토지 소유권을 준 게 아니라 경작권을 준 건데, 우리나라는 토지 소유권을 줬어요. 이건 차이가 있어요. 자, 그 진행은 이제 3정부 이상의 토지는 국가가 지주주에게 지가증권을 발급해서 매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경제와 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사를 짓지 않는 자에게는 농지를 국가에서 구입을 하고, 이걸 이제 이 토지를 소작농의 3정부 산하로 이제 해서 분배를 하고 매년 30% 5년 동안 헌물로 산환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지가증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이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떤 며칠 날 돈을 주고, 뭐냐면 돈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는 그런 증권이죠. 근데 지주는 당연히 돈이 필요하니까 채권 시장에 갖다 팔아. 근데 갑자기 많은 지가증권이 나옴으로써 채권 가격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원래 받고자 한 돈보다 훨씬 헐값으로 이제 산업자본가들이 이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농촌, 그 당시 지주들이 산업자본을 볼 때도 농촌에 있었던 농업자본이 산업자본 하는데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됐던 거죠. 그리고 선물납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뭐냐면 되게 높았어요. 그 당시 농민들이 큰 피해를 입는 거야. 상대적으로. 그래서 환물납 때문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되게 피해를, 입었다.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게 전쟁 때 이제, 50년에 했지만 또 전쟁 때 이제 잠깐 중단됐다가 51년에 시작되고요. 결국에는 이제 뭐 해가지고, 이제 전쟁 끝난 다음에 이승만족 때 반영을 했는데, 자, 61년 이제 토지개혁 끝난 다음에 이제 보면 소작지 비율이 더 줄어들죠. 그래서 이 시기 때 이제 토지 소유 사업을 고려해서 농지개혁의 의의를 한 줄에 쓰시오. 그래서 비록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일단 지주 중심의 토지 소유가 폐지되고요. 농민들은 지주 소유의 토지를 갖게 됨으로써 소작농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농촌에 가보시면 이제 농촌에 이제 가보시면 거의 70대, 80대 할아버지 할머니들 있잖아요. 그분이 농사를 못 지어요. 예. 그래서 주로 농사를 이제 요즘에는 소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누구한테 소작을 주냐면 농협 가게, 농협에게 주고 대신 농사를 짓게 하고 농업 직원이 가서 이제 트랙터 몰고 농사 짓는다고 하고요. 그래서 거기서 얻은 이제 그 이익을 자기 수술 때 가지고 이제 나머지는 그 할머니한테 들고 그런 거죠. 이것도 뭐 소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풀어봤고 좀 쉬었다가 B형 문제를 풀어볼게요.